그날 밤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게 쌓인 눈 위에 놓인 상자 하나가 파출소 앞 계단에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 갖다 놓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상자 옆에는 발자국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옷가지 몇 벌과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혹시 이 옷의 주인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전해 주십시오. 40년 전 빌린 옷을 지금이라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누군가는 빌린 옷 하나를 마음에 두고 살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눌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나는 상자를 들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갔고 그 순간부터 잊고 있던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나는 그 눈을 바라보며 40년 전 어느 겨울밤을 천천히 되짚어 갔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작은 파출소에서 근무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나는 28살이었고 경찰이 된 지 겨우 3년째였습니다. 파출소는 산동네 꼭대기에 있었고 주변에는 판잣집과 연탄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지만 서로 돕고 살아가는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골목을 돌며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렸고 아이들이 학교 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나를 젊은 순경님이라고 불렀고 무슨 일이 있으면 파출소로 찾아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겨울이 되면 파출소 안 작은 난로에 불을 지폈고 밤에는 순찰을 돌며 빈집에 불이 났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무렵 동네에는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사람들은 그를 공장 청년이라고 불렀습니다. 20 초반쯤 되어 보였고 새벽마다 버스를 타고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청년이 시골에서 혼자 올라왔고 가족에게 돈을 보내느라 끼니를 거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가끔 순찰을 돌다가 그 청년과 마주쳤지만 그는 항상 고개만 숙인 채 지나갔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 어느 저녁 파출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순경님, 공장 청년이 며칠째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고 불도 안 켜져 있어요. 청년의 방은 골목 안쪽 낡은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나는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주인 아주머니에게 열쇠를 받아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청년은 이불도 없이 바닥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나는 급히 청년을 흔들었고 다행히 미약하게 숨이 쉬어지고 있었습니다. 감기가 폐렴으로 번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청년을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서는 하루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다고 했습니다. 청년은 며칠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나는 매일 병문안을 갔습니다. 청년은 깨어나서도 말이 없었지만 눈빛만은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퇴원하던 날 청년은 처음으로 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순경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덧붙였습니다. 제가 입원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공장에서 월급을 받으면 바로 갚겠습니다.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청년이 병원비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일단 내가 먼저 냈으니 나중에 천천히 갚으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 돈은 내 한 달 월급의 반이 넘는 금액이었지만 청년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깊이 숙였고 다시는 이런 신세를 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청년이 파출소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순경님, 이건 제가 모은 돈입니다. 아직 다 갚지는 못했지만 일단 조금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봉투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청년의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구겨진 지폐 몇 장이 들어 있었고 그 돈이 청년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느껴졌습니다. 나는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갚아도 됩니다. 건강이 먼저니까 몸 잘 챙기세요. 청년은 고맙다는 인사를 여러 번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청년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에서 마주치면 먼저 인사를 했고 가끔 파출소 앞을 지나가며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 작은 변화가 기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겨울이 끝나갈 무렵 시작되었습니다. 청년이 다니던 공장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고 청년도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청년은 다시 방에만 틀어박혔고 며칠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걱정이 되어 청년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이번에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순경님,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러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나는 문을 열어달라고 했고 청년은 한참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짐을 싸놓은 가방이 있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하나? 청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시골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제가 일자리를 알아봐 드릴게요. 그러나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경님, 저는 이미 순경님께 너무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청년의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고 내가 도와주려 할수록 오히려 청년은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청년은 정말로 짐을 싸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청년은 파출소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순경님, 제가 병원비를 다 갚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입고 있던 옷 중에서 제일 괜찮은 것들입니다. 돈 대신 이걸 드립니다. 나중에 제가 형편이 나아지면 꼭 찾아와서 제대로 갚겠습니다. 나는 그 보따리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옷가지 몇 벌이 병원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걸 청년도 알고 있을 텐데 그는 그것밖에 줄 수 있는 게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보따리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세요. 돈은 나중에 여유 생기면 갚으면 됩니다. 그러나 청년은 보따리를 파출소 책상 위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건 이것뿐입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이걸 두고 가야 제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청년은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파출소를 나갔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보따리를 열어보니 낡았지만 깨끗이 빨아놓은 옷가지 몇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옷들은 청년이 공장에 다니며 입었던 아마도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날 밤 보따리를 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청년을 붙잡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년은 동네를 떠났고 나는 그 뒤로 청년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는 보따리를 파출소 구석에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청년이 다시 찾아올 거라는 기대를 하면서였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청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점차 그 일을 잊어갔습니다. 파출소에는 매일 새로운 일들이 생겼고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돕느라 바빴습니다. 보따리는 먼지가 쌓여갔고 나는 가끔 그것을 보며 청년을 떠올렸지만 찾아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5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이 파출소에서 다른 파출소로 옮겨 다녔고 청년의 옷까지도 함께 옮겨 다녔습니다. 동료들은 왜 그 낡은 옷을 버리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나는 차마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옷들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청년이 마지막으로 남긴 자존심이었고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경위가 되었고 결국 정년퇴직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청년에 대한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지만 보따리만은 여전히 내 곁에 있었습니다. 퇴직하는 날 나는 그 보따리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아내는 그게 뭐냐고 물었고 나는 오래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듣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참 바보 같네요. 40년 가까이 그 옷을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다니.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돌려줘야 할 것 같아서요.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나는 70대가 되었고 자식들도 모두 장성해서 독립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아내와 단둘이 살았고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조용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스에서 옛날 살던 산동네가 재개발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문득 그 동네가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동네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판잣집은 모두 사라지고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옛날 파출소가 있던 자리에는 편의점이 생겼고 청년이 살던 골목은 아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보따리를 꺼내 보았습니다.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보관해온 옷가지들이었지만 이제는 주인을 찾을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나는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 옷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 청년을 직접 찾을 수는 없겠지만 누군가에게 이 사연을 알릴 수는 있지 않을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나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40년 전 있었던 일을 모두 적었습니다. 청년이 어떻게 쓰러졌고 내가 어떻게 도왔으며 청년이 떠나면서 남긴 옷가지를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나는 옷가지와 함께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고민했습니다. 이 상자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 병원에 두어야 할까? 동사무소에 두어야 할까? 그러다 문득 떠오른 곳이 있었습니다. 옛날 내가 근무하던 파출소 자리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파출소가 없어졌지만 그 근처 새로 생긴 파출소에 두면 혹시라도 누군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눈이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나는 상자를 들고 그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파출소 앞에는 아무도 없었고 나는 조용히 상자를 계단에 내려놓았습니다. 눈이 내려 금세 상자 위에 하얗게 쌓였습니다. 나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걷지 못하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할아버지. 나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파출소 문이 열리고 젊은 경찰관 한 명이 나왔습니다. 이 상자 두고 가시는 건가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가려고 했지만 경찰관의 눈빛이 진지해서 대답했습니다. 네, 안에 편지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경찰관은 상자를 들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갔고 나를 따라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파출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관은 상자를 열어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읽던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편지에 나오는 순경님이 할아버지이신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관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이 옷을 보관하셨다고요. 나는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돌려줘야 할 것 같아서요. 경찰관은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기자 한 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신문에 내면 혹시 그 청년분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이런 일로 신문에 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찰관의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단순히 옷을 돌려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40년 동안 약속을 지키려 한 할아버지의 마음과 그 청년분의 자존심을 모두 지켜주는 일입니다. 나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며칠 뒤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40년 만에 찾습니다. 옷의 주인을 제목과 함께 내 이야기와 청년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던 날 파출소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경찰관이 나에게 전화를 넘겨주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저를 기억하십니까? 전화 너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목소리가 낯설었지만 어딘지 익숙했습니다. 누구십니까? 목소리의 주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40년 전 그 공장 청년입니다. 신문을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나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40년 만에 듣는 청년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이제는 청년이 아니라 나와 비슷한 나이의 노인이 되었겠지만 말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청년은, 아니, 이제는 노인이 된 그 사람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순경님, 제가 서울을 떠난 뒤 고향에 내려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순경님께 진 빚 생각에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농사가 잘 되어 조금씩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 순경님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파출소는 이미 없어졌고 순경님의 행방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순경님께서 40년 동안 제 옷을 보관하고 계셨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전화를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청년이 나를 잊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도 나를 찾으려 했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찾아뵙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장소는 그 파출소 앞이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니 아내도 놀라워했습니다. 여보,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요. 40년 동안 그 옷을 버리지 않길 잘했어요.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만날 청년의 모습이 궁금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파출소 앞으로 갔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파출소 앞 계단에는 어제처럼 하얀 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계단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저 멀리서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는 노인이었습니다. 가까이 오자 얼굴이 보였습니다. 40년의 세월이 그 얼굴에 깊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그때 그 청년의 눈빛이었습니다.
순경님, 그 사람이 내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우리 사이의 침묵은 길고도 따뜻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40년 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드린 옷을 이렇게 오래 간직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미안합니다. 당신을 붙잡지 못해서, 그때 더 도와드리지 못해서요.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순경님은 이미 충분히 도와주셨습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셨고 제 자존심도 지켜주셨습니다. 그 옷은 제가 가진 전부였지만 그걸 받아주셔서 저는 빚을 갚았다는 마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그 옷을 받아준 것이 청년에게는 큰 의미였다는 것을, 내가 버리지 않고 보관한 것이 청년의 마음을 지켜준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40년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청년은 고향에 내려가 농사를 지으며 가정을 꾸렸고 자식 셋을 키웠고 이제는 손주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경찰로 30년을 근무하고 퇴직했으며 지금은 조용히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해가 기울었습니다. 청년이 말했습니다. 순경님, 오늘 제가 이걸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40년 전 병원비와 그동안의 이자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 이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나는 봉투를 보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 일이고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청년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순경님, 제 평생 소원이 이걸 갚는 것이었습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4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청년이 옷가지를 두고 갈 때도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청년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국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돈은 제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쓰겠습니다. 청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40년 만에 보는 그의 미소는 눈부셨습니다. 우리는 파출소를 나와 눈 내리는 거리를 함께 걸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지금의 삶을 나누고 앞으로의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가끔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청년은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고 나는 서울에 남았지만 우리의 인연은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청년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순경님, 제가 절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스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순경님과 나눠야 할 것 같아 편지를 씁니다. 스님께서는 빚이란 단순히 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갚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순경님께 진 빚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셨고 제 자존심을 지켜주셨고 40년 동안 저를 기다려주셨습니다. 그 마음의 빚을 갚는 방법은 제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베푸는 것이라고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동네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순경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40년 전에 뿌린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크게 자라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나와 청년의 인연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천천히 익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서로를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만났을 때는 서로의 인생을 완성시켜주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헤어짐에도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음 선방은 이렇게 오래된 인연을 다시 돌아보는 어르신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혹시 마음 한구석에 갚지 못한 빚이나 전하지 못한 감사가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한 걸음 다가가 보십시오. 40년이 지나도 인연은 이어질 수 있고 마음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이웃과 함께 나눠주시고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구독이 더 많은 분들께 위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